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 이틀차 데이터 부분을 제가 맡아서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 이름은 정한결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내곡중학교 정보 교사고요. 이번 시마스 중정보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데이터, 2단원 데이터 파트이고요. 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이야기란 책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조금 쉽게 써서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문제 해결과 그 재미를 가르치고 싶은 정보교사 정한결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올려봤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 교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면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마다 핵심은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제 수업 소개를 할 때 이 중에서 단어면을 쫙 펼쳐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텐데 문제 해결을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한다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러한 문제 해결,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태도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지역, 서울, 경기, 뭐 충남, 충북 이걸 한번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 서울, 경기 지금 어느 지역이신지 대구 계시고요. 경남, 서울이시고요. 전남, 경기, 경북, 경기도시고요. 알겠습니다. 전국에 다 계시는군요. 부산도 계시고, 네, 대구도 아까 또 지나갔는데, 네, 전국에 다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좀 뿌듯합니다. 이거 하나도 저는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 연수를 진행할 때 좀 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걸 날릴 때가 있는데 채팅으로, 중국도 계시네요. 중국은 요즘 어떤가요? 중국 제가 안 가본 지 벌써 한 초등학교 때 가고 안 가봐서 한국국제학교시군요. 저도 혹시 뭐 제자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정말 지내기 좋으시군요. 네. 저도 약간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해외 파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아무튼 네. 연수하면서 제가 가끔 퀴즈나 이 질문 같은 걸 할 텐데 제일 먼저 맞추신 분께 상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조금 기프티콘을 간소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연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수 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교사로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이걸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희 반 학생들을 데리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루 360이라는 곳을 갔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산 유명하잖아요. 현대의 아산. 아산 나눔재단에서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는데요. 마루 360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 대표나 직원들, 그 마루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루민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마루민으로 천직이라는 플랫폼의 대표가 오셨습니다. 저는 이분은 처음 뵀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에게 되게 친숙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지금 창업을 하기 이전에 엔트리를 창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침 또 정보교사니까 또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이분이 해주신 얘기가 저에게 기억에 남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창업자 김지연 씨께서 학생들한테 지금 필요한 말이라고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한 게 이 배우는 근육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자라나서도 학교를 떠나서도 배울 거는 계속 생기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되면은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배우고 간다기보다는 배우는 근육을 학교에서 기르고 간다. 그 근육이 좋은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걸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선생님들도 뭐 안 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을 말인데, 그러니까 수포자.
이런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너무 싫어요. 수학 왜 배워야 돼요? 이거 나중에 커서 어디다 써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투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많이 없어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정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유난히 어려워하고 컴퓨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어디다 써요? 저는 선생님은 좋은데 정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나중에 쓸만한 걸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연습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나중에 꼭 쓸 일이 없더라도 이 배우는 연습을 잘 해 나가면 앞으로 새로운 걸 너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좀 설득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관 실패 실천입니다. 이거는 창업자분께서 이야기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인데 저희가 뭐 창업을 하려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기업가 정신이 창업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일종의 미래 역량하고도 많이 관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내다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학생들이 실패를 사실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시험 성적이 나오면은 뭐 조금 아쉬운 성적을 받았으면서 뭐 이렇게 뭐 나는 인생이 망했다느니 뭐 한강을 가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실패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저도 뭐 이 연수가 이제 선생님들이 재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실패겠지만 거기에서 또 제가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지금 떨리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태도 그리고 실천 뭔가 떠올랐을 때 바로 실천하는 그런 태도를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선생님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연수 시작 때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 개정 중학교육 정보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바뀐 부분,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데이터 파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긍정적 가치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란 데이터의 의미, 데이터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직접 함으로써 문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해줘라 라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과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교과서 활동들을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거의 수업 사례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이번 연도 또는 작년도에 제가 수업했던 사례들이 여기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연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차시 구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김민기 선생님께서 연수하실 때 보여주신 페이지, 그 단원별로 68차시 기준 차시 배분인데요. 데이터 파트는 한 13차시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지금 기준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별로 그 차시 기준이 68차시 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34차시만 할 수 있는 또 학교가 있잖아요. 저 학자시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정도로 분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4차시면은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 한 차시, 그리고 데이터의 디지털 표현, 이게 뭐 그림이나 영상이나 소리가 어떻게 영과 일로 표현이 되느냐 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 2차시, 그리고 데이터 수집 한 차시, 구조화 한 차시, 그리고 분석 한 차시, 두 차시, 이런 식으로 7차시로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68차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차시 배분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간단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차시를 좀 할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교육과정, 교과서 부분에 한 파트씩 조금 사례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데이터 표현 부분입니다.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라고 하면 0과 1이죠. 어떤 데이터든 0과 1로 컴퓨터에서는 표현이 된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1단계 학생들이 일단 1단계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데이터든 0과 1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보는 모든 것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글자는 어떻게 0과 1로 나타나느냐, 그림은 어떻게 0과 1로 나타나느냐, 그 어떻게를 알려주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와닿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짠 활동은 내 이름 유니코드, 문자의 디지털 표현에서 내 이름 유니코드라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활동은 교과서에 이렇게 스스로 해보기에 나와 있는 활동이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실습을 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핸드폰으로도 여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같이 들어가 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유니코드라는 그 문자 규칙이 있잖아요. 글자, 텍스트가 디지털로 표현이 되려면 규칙이 필요한 게 핵심입니다. 그 규칙 중에 지금 거의 표준으로, 웹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규칙이 유니코드인데 그 유니코드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0과 1로 표현이 되느냐를 학생들이 직접 써봄으로써 이 디지털이, 글자가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험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려면 일단 구글에다가 유니코드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검색하셔야지 나옵니다. UNICOD. 영어로 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잘 치는데 UNICORD, 유니코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것 그래서 못 찾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철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유니코드 공식 홈페이지를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첫 화면입니다. 여기에 첫 화면에 보면은 위에 한글 보이세요? 이거 뭐 어떻게 읽는 거지? 네. 하여튼 그 한글도 나오고요. 랜덤하게 그때그때 그 유니코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첫 화면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나오면 반갑다라고 하고, 요거 이제 이 볼로칼 철 표시 같은 거 보면 학생들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예, 욕이잖아요, 이거. 이 욕은 아니지만 욕처럼 쓰잖아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유니코드에 대한 공식 사이트라는 걸 알려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곳은 메뉴 하단에 코드 차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하단에 보면은 여기 네 번째 코드 차트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단에 코드 차트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가 지금 유니코드 가장 최신 버전의 그 전체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뭐 아메리칸부터 해서 대륙별로 문자가 나와 있고 쭉 있죠. 맨 아래에 보시면은 이모티콘, 이모지도 있어요. 이따가 이모지도 시간 되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기에 학생들한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무거나 클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진짜 클릭하면은 그 나라의 아무 문자가 나와요. 당연히 저는 이게 뭔지 모르죠. 이런 문자도 있고 저런 문자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자를 지금 이 유니코드에서 규칙으로 정리해 놨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코드에서 제일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문자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시면은 채팅으로 먼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코드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문자 어느 문자일까요? 중국어 맞습니다. 정확히는 한자죠. 네, 한자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 한자가 어디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니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CJK 보이세요? CJK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차이나, 재팬, 코리아입니다. 그 CJK 유니파이드, 그러니까 한이라고 괄호를 써있죠? 이 부분이 한자입니다. 이 용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들어가 보면 한자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43메가인가 그럴 겁니다. 선생님들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 용량 너무 커가지고 제가 시간 안에 뜨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어가 한 8만 자 정도 이상 지금도 아마 생기는 것 같은데 중국어가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이 한 페이지뿐만 아니라 밑에 익스텐션 계속 쭈르륵 있잖아요. 이렇게 한자가 차지하고 있고 제일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문자는 뭔지 아십니까? 유니코드에서 그 다음 한자 다음으로 차지하는 문자 체계 알아봐. 한국어가 정답이에요. 안정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글이 정답이에요. 한글이
유니코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문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글은 조합으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총 만들 수 있는 현대 한글의 글자 수가 11,172가지입니다. 걔네들을 다 코드로 정리를 해놨어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이쪽에 한글 자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모가 자음과 모음 뜻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옛한글 같은 것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한글 실러벌스, 한글 음절. 여기 찾으셨나요? 요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글 실러벌스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스트 아시안에서 내려가시면 CJK 있는 거 내려가시면 한글 실러벌스, 그 밑에 히라가나도 있습니다. 한글 실러벌스 들어가시면은 여기 감사하게도 링크를 잘 걸어주시고 계시네요. 조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부터 한글, 현대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글자를 유니코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이 페이지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보느라 학생들이 시간을 다 보냅니다. 재밌다고 이런 글자가 어딨냐 이러면서 이걸 일일이 다 읽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신납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은 왜 신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되게 신나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참고로 제일 좋아하는 글자는 이거거든요. 저랑 혹시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의 의미를 아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글자입니다. 이게 한창 밈이었어요. 어떤 가수와 관련해서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쭉 가시면은 끝까지 글자들이 있고 맨 끝에 보면은 뭘로 끝나냐면은 이 힛 이렇게 귀엽게 끝납니다. 힛. 이것까지 보여주고 이제부터 할 활동은 이 안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찾고 그 이름이 어떻게 0과 1 비트로 표현되는지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컨트롤 F를 눌러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씩 쳐보라고 합니다. 그럼 전 정으로 시작하니까 여기 정 이렇게 뜨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16진수인데요. 저는 제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진수와 16진수의 기초적인 것까지는 알려줘요.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이걸 알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가르치거든요. 막 계산하고 변환하는 것까지는 안 알려줘도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16진수가 여기에 있으면은 그 16진수를 하나하나 여기 비트로 바꿔서 비트에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활동을 학생들한테 시킬 수가 있고요. 혹시 시간이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원래는 혹시 가능하시면은 자기 이름을 직접 찾아서 여기다가 비트로 채팅으로 처음으로 올려주신 분에게 상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해주시면은 상품을 드리고요. 뭐 하다가 아무도 안 하시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82로니까 C는 1100이죠. 1100, 그 다음에 8은 1000, 3은 0011, 5는 0101. 네, 이런 식으로 정 한 글자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한 글자, 성 한 글자만 할게요. 오! 우와! 이거 맞아요? 이희은 선생님 한번 볼까요? 이희은 선생님 1100, 자, 찾아보겠습니다. C774인데요. C는 1100, 7은 0177, 4 맞고요. 그 다음에 D76C니까요. D는 1101 맞고요. 7 맞고요. 6 맞고요. C 맞고요. 오, 맞는 것 같은데요. 은은 C740. C740. 정답입니다. 이거를 또 해주시다니 아무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희은 선생님께 기프티콘 하나 드릴 수 있으신가요? 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저의 제안을 또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활동을 학생들한테 하고 저는 이거를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게 제가 실제 쓰는 활동지예요. 구글 클래스룸의 구글 문서 활동지고요. 여기다가 학생들이 사본 제공을 받아서 여기다가 직접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쓰고 내 이름이 어떻게 영과일로 표현되고 있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무슨 그 비트마다 좀 다르고 그 패딩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는 저렇게 나오진 않지만 기본 개념상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까지는 중학생들한테 충분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화면은 그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그 이모티콘, 이모지 부분인데요. 유니코드가 요새 이모지에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 이모티콘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고 갑자기 눈에 띈 거는 요건데 그 임신한 남성 기호도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죠. 프레그넌트 맨이라는 기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성도 피부색이나 다양성 같은 것도 이 이모지에서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모지도 문자의 일환으로 요즘 사회에서는 취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활동은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활동인데요. Pscale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의 디지털 표현 부분을 가르칠 때 제가 활용하는 사이트이고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저희 학생들이 이번 학기 중1 학생들이 만든 것 중에 몇 개를 그냥 가져왔고요. 이런 식으로 픽셀 아트를 만드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어느 요소에서 핵심 그 개념을 설명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스켈 사이트는 이것도 역시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PISKEL 이라고 검색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 사이트입니다. PISKEL입니다. 이 사이트는 핸드폰 쓰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ISKEL 사이트입니다. 네, 이 사이트고요. 이것도 지금 그 정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그리고 이 텀까지 about 들어가서 다 읽어봤는데 특별히 뭐 쓰는데 어떤 제한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크리에이트 맞아요. 크리에이트 픽셀 아트 그림 그리는 스프라이트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그림판 같은 게 나오고요. 여기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됩니다. 반에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시키면은 쉬는 시간 이용해서 그 디벗 이용해서 계속 이것만 그리는 애들도 있고 나중에 엄청 거작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거, 뭐 페인트통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그냥 시키면은 따로 설명 안 해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기능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을 알려주면 되는데 일단 왼쪽 아래에 이 색깔을 고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색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과서에 그 RGB 색상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면 좋습니다. 이 RGB가 레드, 그린, 블루잖아요. 여기 있는 색상 코드가 이것도 16진수인데 두 자리씩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이걸 배우거나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가산 혼합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배우거나 배울 예정인데 000000을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 검정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불빛을 어두운 곳에서 모든 불빛을 끈 거거든요. 그럼 어둡게 보이겠죠. 여기서 최대 밝기는 FF예요. 16진수의 제일 큰 숫자가 F이기 때문에 FF0000 하면은 빨간색은 최대 밝기, 초록색, 파란색은 0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00FF00 하면 무슨 색이 나온다? 그럼 애들이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초록색이요. 그럼 0000FF는 무슨 색이냐? 파란색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 외 나머지 색들은 이 세 가지 빛을 적당히 조합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적당히 조합한 것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 구글에다가 웹 색상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런 위키피디아 문서 같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색깔들을 따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좀 핑크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색깔을 복사해가지고 피스케일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색깔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면 애들이 색깔도 알아서 잘 골라서 쓰게 됩니다. 이걸로 이 픽셀에 대한 개념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나오는 개념이 또 해상도 개념이 있습니다. 해상도 조절하는 방법은 우측에 있어요. 우측 리사이즈 버튼이 있는데요. 리사이즈 버튼을 누르면 너비와 높이의 픽셀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은 32 곱하기 32 해상도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짝끼리 앉아 있으면 왼쪽 학생은 그대로 하고 오른쪽 학생은 이거를 10배 늘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사이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픽셀 아트로 그리고 한 명은 좀 해상도를 높여서 그리게 한 다음에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해상도 개념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제 이런 거죠. 해상도 가로 세로 픽셀 수에 따라서 동그라미만 그려도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한쪽은 해상도가 높은 거, 한쪽은 낮은 거죠. 어떤 게 더 높다? 라고 하면은 맞출 수가 있겠죠. 더 선명하고 더 세밀한 그림은 네, 왼쪽의 그림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고요. FPS, 그 동영상의 디지털 표현에서는 여러 그림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 수, 초당 프레임 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그림 그릴 때 Add New Frame을 누르면은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보면은 12 fps 1초에 12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속도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죠. 이거를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요. 빨리 돌릴 수도 있습니다. 12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2프레임으로 하는 학생들은 12장을 그려라. 뭐 24프레임을 하는 사람은 24장을 그려라 한 다음에 어떤 뭐 공이 튀기거나 뭐가 이동하는 거를 그리라고 한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해보면 FPS에 대한 개념도 쉽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피스켓 활용하는 수업 예시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데이터 구조화 쪽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화는 리스트, 표, 트리, 그래프 이렇게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표입니다. 교과서에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생일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여러 방법으로 구조화해보는 친구들과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생일, 각자 한 6명의 생일을 나타내고 이거를 보기 편하게 구조화해봐라. 일단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켜봅니다. 그리고 저는 클래스룸으로 뭐 너네가 편한 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클래스룸이나 구글 툴을 많이 써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뭐 슬라이드를 쓰든 스프레드를 쓰든 구글 문서를 쓰든 편한 걸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하게 학생들이 구조화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요 숫자에다 이 행 번호를 숫자로 취급해서 월 1, 월 1, 1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표로 구조하기도 하고, 요거는 제가 2번 문제로 냈던 건데 많이 또 상황을 문제로 냈었어요. 누가 누구를 뽑았다, 이걸 표시해봐라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뭐 기대했던 건 이런 거죠. 번호 순으로 표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생일 순으로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먼저 해보라고 한 다음에 어떤 구조화 방법이 언제 어떤 상황에 편한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어떤 학생의 생일이 뭔지, 뭐 한결이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 때 편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번호 순으로 돼 있으면 어떤 학생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쉬우니까. 또는 월이나 생일 순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쯤 생일이 다가오는 학생은 누구일까?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으로 구조화를 하냐에 따라서 편리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몇 분 계시죠? 지금 109분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그 스프레드시트가 동시 작업이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학생들이랑 하는 건데요. 링크를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이 줌연수에선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편집 권한을 다 드려볼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눈치 게임이에요. 이거 자기 땅 따먹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쳐보세요. 대구 조은영 선생님이 1등이시고요. 그리고 순회 여부, 담임 여부, 여기다 또 뭐 적을까요? 전화번호. 뭐야? 다시 연결하는 중. 혹시 이게 안 되는 건가? 100명이 넘으면 전화번호 쓰시면 안 됩니다. 계좌번호 인증 이런 거 쓰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딱 느끼죠. 개인정보는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실제로는 뭐 좋아하는 음식 정도? 음식, 싫어하는 음식. 저는 참고로 오이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 못 먹어요. 먹으면 제가 토를 하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습니다. 몇 분이 들어가요? 36분. 와,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는. 네. 이름은 또 개인정보일 수 있으니까 별명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 별명이 다 너무 귀여우신데요. 난장판이죠. 이게 한 학급이 하면은 좀 통제가 되는데 100명 막 30명 내 40명 되니까 정신이 없네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선생님들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써줘가지고. 곱창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없다. 토마토, 홍어 좀 좋아하기 어렵죠.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비빔냉면, 저도 냉면 참 좋아합니다. 곱창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 또 계시네요. 다 조금. 네. 이렇게 또 별거 아닌 활동에 이렇게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틀만 줬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 각 칸에 잘 맞춰서 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표 개념은 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표라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행과 열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제가 지금 이 행 하나 잡았는데 같은 행은 어떤 정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처음엔 잘 대답을 못 하다가 같은 사람의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인데 다른 상황이라면 그 각각의 개체가 된다. 행은 개체다라고 알려주고요. 열은 뭐냐? 이 열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느냐 했을 때 같은 종류의 정보, 같은 속성의 정보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할 때 이 방법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얻어가는 거는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해서 협업 툴이 지금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너네들이 같은 일을 하거나 조우 활동을 할 때 이런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자료를 모으거나 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담임 여부가 다 담임이 아니시네요. 순회도 많으시고 그러시구나. 저는 담임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내년에는 담임 안 시켜달라고 좀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과 열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동 작업 부분도 하면서 처음 수업할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부분에 대한 활동인데요. 여기에 그 시각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시각화를 5가지, 4가지, 5가지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각화를 쉽게 제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엔트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는 핸드폰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냥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눈으로
따라올 수 있게 조금 천천히만 설명할게요. 엔트리 작품 만들기 화면 들어오시면 익숙한 화면이신가요? 여기에 데이터 분석 메뉴가 있습니다. 원래는 베타 딱지가 붙었었는데 최근에 베타 딱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테이블 불러오기를 누르면 테이블 추가하기 누를 수가 있고요. 테이블이 표란 뜻이죠. 학생들한테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유용하게 쓰는 데이터는 얘예요. 국민 체력 100 측정 결과 예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체력 100 측정 결과 예시 데이터. 이 데이터가 시각화, 이것저것 시각화하기에 또 괜찮아서 이거를 수업 때 이번에 썼었는데요. 이렇게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때 얘기한 행과 열의 의미를 알려주고, 하나의 행은 한 명의 사람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하나의 열은 같은 속성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정도를 언급하고요. 정보로 넘어갑니다. 정보. 그래서 여기 이거 읽으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온 데이터인지 대략적인 데이터 명세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설명해주고, 여기에서 제가 이 대표값을 보게 하는데, 이 대표값에 조금 중요할지 어떨지 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건 요거예요. 평균, 최대값, 최소값은 다 알고요. 표준 편차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어떤 느낌이다 정도만 알려주면 되고요. 중앙값을 잘 모르는데, 중앙값이 뭐냐면은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 중앙값과 평균이 있는데 중앙값을 왜 쓰냐?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걸 설명할 때 그 평균의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 졸업생들의 연봉을 따져보니까 연봉 평균이 막 연 1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1억 5천인 건 그 대학교가 정말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 그런 평균의 함정 같은 걸 알려주고, 중앙값이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중간의 값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최대 최소값을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이 데이터 중에 제일 큰 사람은 193이고요. 제일 작은 사람은 142입니다. 체중 137인 사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최대 최소와 중간값을 보게 하고요. 여기서 하려는 건 차트입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차트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총 6가지를 그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로는 5가지까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약간 넘어가고 있어서 약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차트로는 성별을 보게 합니다. 계열은 성별로 하고 값은 개수로 하면은 이게 남녀 성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특이하게 남자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려면 평균을 구하더라도 남자가 더 많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평균이 훨씬 높게 나올 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 데이터로 실제 분석을 하려면 남녀 성비를 맞추는 게 낫다, 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는 게 낫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을 먼저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히스토그램도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신장을 하고 계급수를 7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히스토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히스토그램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그래프는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점도, 여기 눌러서 산점도를 선택하면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걸 해볼게요. 악력이 있어요. 측정한 학생들의 악력 좌와 악력 우가 있고요. 계열은 성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건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 산점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편인데, 여기서 상관관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실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왼쪽 악력이 센 사람은 당연히 오른쪽 악력도 세다라는 걸, 이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통해서 그런 그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로 알려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특이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겁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혼자 나와 있는 이 점이 있는데 이거 뭐라 그러죠? 얘는 지금 좌악력이 0이고요. 우악력이 44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그죠, 이상치라고 합니다. 베나레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네, 너무 벅찹니다. 이상치 맞습니다. 그 이상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상치가 왜 생겼는가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별의별 대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계가 고장났다, 기계를 부숴서 0이 나왔다, 또는 왼팔을 다쳤다, 좀 거친 학생들은 왼팔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걸 통해서 이상치를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데이터 때문에 전체를 분석할 때 평균이 약간 틀어질 수 있고 경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이상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진짜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경향성을 해치니까 이런 거는 데이터 분석할 때 제외한다 라는 것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 PPT로 있고요. 요거는 산점도 행렬인데요. 산점도 행렬은 산점도 행렬 선택하고 여기서 신장,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 최고혈압, 악력차 요 정도를 저는 골랐어요. 요게 알려주는 거는 상관관계가 깊고 낮은 거를 데이터 속성 간의 열 사이에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 화면을 통해서는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여기에서는 체중과 허리둘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고요. 가장 상관관계가 덜한 거, 이 숫자가 0일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절대값이 1일수록 상관관계가 센 겁니다. 최고 혈압과 악력은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언급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각화 수업을 할 때 저는 항상 함께 하는 게 시각화 오류 사례를 찾도록 하는 건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각화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화 사례가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힌트는 순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통계청 맞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치신 것 같아요. 네, 조은영 선생님, 네, 조은영 선생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그 통계청 사이트에 올라왔다가 수정이 된 사례인데요. 맞아요.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 있는 것도 맞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순위가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일수록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이게 2024년에 순위가 실제로 올라가요. 근데 그건 빼놓고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잘못됐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데 이 지적을 하자면 추이를 볼 때는 어떤 시각화 방법을 쓰면 더 좋은가? 선그래프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런 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50분까지 해야 되니까요. 한번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좀 추상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이번 해 짠 수업 중에 학교 데이터를 받아서 스프레드시트로 학생들이 최소한의 그 데이터 분석, 코딩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 예시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 다 아시나요? 저는 그 정보 업무를 할 때 정보자가 들어가 있던 이유 때문에 정보 공시 업무도 같이 했었는데 그 정보 공시 자료들이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저는 수업 때 종종 많이 쓰게 됩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는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여기서 중학교 저희 학교를 치면은 저희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서울 청계산 앞에 있고요. 학생 현황 학급당 학생 수가 22.3명. 강남 서초 치고는 되게 작긴 해요. 근데 교실이 원래 작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인데요. 이 공시 정보에 보면은 이 선생님들의 귀찮은 공시 결과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학년별, 학급별 학생수 데이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학교의 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공시 가이드 부분인데, 학교별로 검색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명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세워진 건지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할 때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순회학급이 보고 일반 학급이 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아무 학교나 검색하셔서 공시 가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학교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전체 학교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학교를 한 번에 찾으려면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맨 아래, 사이트의 맨 아래 가시면요, 공개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개용 데이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개용 데이터로 가시면 여기에서 여러 개의 학교, 전체 학교를 다 한 번에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를 선택하고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예요. 공신연도, 그리고 학교급은 중학교 전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밑에 표가 나오고요. 이거를 표로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무슨 목적으로 가져가는지를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교직원이고 업무를 하는 중이고 CSV로 받을 겁니다. 네, CSV가 좋아요. 왜냐하면 CSV가 틀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되어 있고 훨씬 유연하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SV로 받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채팅에 이렇게 제가 지나간 말들을 써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 파일을 받아서요, 처음에는 이 스프레드시트 엑셀로 한번 열어볼 수가 있고요. 저는 학생들이 크롬북을 쓰기 때문에 크롬북을 구글 툴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스프레드시트 열어서 열기 하고 뭐 업로드해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면은 열립니다. 네, 이렇게 열리죠. 여기에서 제가 사실 그니까 옛날 저 중학교 때는 사실 파워포인트 쓰는 거 가르치고 엑셀 쓰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그 기조가 좀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스프레드시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일단은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불필요해 보이는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 기초적인 전처리 과정이죠. 필요 없는 열들 선택해서 뭐 학교급 코드라느니 뭐 제외 여부, 제외 사유 이런 것들은 우클릭해서 지울 수 있어야 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열 삭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알려주는데요. 여기 메뉴에 보면 필터 깔때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하고 필터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필터가 채워지는데 이거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알면은 그 다음부터 유용하겠습니다. 이 필터를 쓰게 되면은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수 열을 눌러서 여기서 정렬 내림차순을 하면은 1701명이나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포항제철 중학교고요. 김경교 선생님 아시나요? 저희 지필지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선생님 학교입니다. 여기가 전국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중학교 중에서. 그럼 거꾸로 학생 수가 제일 적은 학교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학생이 한 명인 학교들이 사실 꽤 있어요. 학생수를 해야죠. 학생수. 네. 한 명인 학생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전교생이 한 명인 학교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방 소멸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다 됐으니까 요약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열 기초전 처리 알려줄 수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를 쓰라는 얘기가 실제로 교육과정에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프레드시트에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터를 통해서 정렬하거나 이 필터링을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다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어떤 학교는 찾으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학생들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렬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 별거 아니지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게 하고 자기가 직접 찾게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만 알려줘도 이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터링을 알려주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필터링도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강남 서초, 뭐야, 왜 나와? 아, 서울로 해야 되나? 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만 선택하면은 그 교육청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몰라? 왜 안 되지? 원래는 됩니다. 그래서 지우기 하고 서울. 아, 밑에 이게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무엇 중에서 가장 많은 적은 학교를 찾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려줘도 아주 기초적인 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1, 중2를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각화, 이런 결과물을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조금 좀 이해하기 쉬워한다면 이런 기초함수, sum이나 count, if 이 정도는 같이 한번 배워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과정의 순서를 맞춰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 순서로 하고 그 안에 필요한 지식들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요. 먼저 문제 발견을 먼저 하는 게 보통이지만 데이터를 먼저 주고 아니면 문제를 먼저 주고 직접 찾게 해라 해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를 먼저 준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를 발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계정 중학교 교과서의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저의 수업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예,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막 마이크도 끄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5분 정도 쉰 다음에 정은영 선생님의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채팅을 또 쳐주시고요. 아무튼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의 이제 앞으로의 수업도 제가 마음 담아서 다 응원하고 저희 서로 응원하고 많이 도움을 주면서 서로 이제 새 학기 또 내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일 고등학교 정보교사 정은영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정보교과서 알고리즘 파트를 집필을 했고요. 네, 올해에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AI 융합교육 직무연수, 그리고 요즘에 DT가 핫하죠. 네, 디지털 교과서 직무연수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한결쌤이랑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과서 선정하실 때 가장 눈여겨보신 단원이 어느 단원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교과서를 선정을 했지만, 네. 그래서 혹시 어느 단원을 가장 눈여겨보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그쵸? 네. 또 혹시 다른 선생님 의견 있으실까요? 아, 역시 프로그래밍. 네.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한결 선생님이 배움의 근육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정보교사 거기 온라인 단톡방 네 거기에서 저자 특강 연수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예 인공지능은 나의 네 좀 읽을게요.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무래도 애들도 다 GPT를 쓰고 있고 AI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저자는 뭐를 말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궁금해서 저자 특강을 들어 봤는데요. 아까 한결 쌤이 "배움의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예 저도 예 '생각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AI는 그냥 결과를 알려줄 뿐이다.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배움으로써 학습을 하고 생각함으로써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즉 체화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정말 이렇게 약간 띵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역시 생각하는 거 중요하구나. 내가 배울 수 있는 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리즘은 생각하는 것을 인제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서 나중에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에 가장 좋은 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알고리즘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알고리즘 파트를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되게 어색해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하면 '알고리즘이 뭘까 얘들아?'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죠. 굉장히 친근하죠. 네 유튜브 그렇죠. 네 이행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각종 쇼핑 알고리즘 이렇게 저희가 인식은 하지 못했지만 알고리즘 렌즈를 끼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알고리즘이 아닌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알고리즘 수업을 하고 나니까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뭐야 알고리즘 아닌 게 뭐야 도대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예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 부족하지만 저의 수업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요 자리에 섰고요. 네.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으로 인제 연결되는 그렇게 집필을 하려고 3 단원을 이렇게 집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쪼끔 버벅거리고 예 긴장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검색 엔진, 쇼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이 저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예전에는 요 말을 안 썼을 뿐 요거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알고리즘 도입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생활 알고리즘이야." 그냥 이렇게 하시진 않고 무슨 예제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이렇게 하면서 샌드위치 알고리즘 만들기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실제 저걸 가지고 샌드위치 재료를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거의 약간 공부하듯이 다 준비해 와서 애들이 만든 샌드위치 알고리즘으로 제가 시연을 했어요. "자 얘들아 이거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다 막 그 껍질 안 벗기고 막 뚜껑도 안 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샌드위치 알고리즘. 어 그러면 선생님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옛날 얘기를 잠깐 해 볼게요. 선생님들 다 동화 아시죠? 헨젤과 그레텔. 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헨젤과 그레텔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을까요?
네. 다들 답을 안 해 주시는데 그렇죠. 빵 조각을 남겨서 네 뭐 곳곳에 뭐 새가 주워 먹기도 하기는 했지만 네 행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빵 조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거를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도 봤지만 알고리즘은 나쁜 선택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능한 도구라고 말씀을 이렇게 당당히 드리면서 단원 개관을 예 약간 길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으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큰 주제는 바로 체육대회 반티입니다. 학생들이 알고리즘 단원을 어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실생활 소재로 엮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래밍으로 연계해서 요 단원을 한 테마로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3 단원의 메인 테마는 체육대회 반티 선정입니다. 저희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선정하실 때 보셨겠지만 매 소단원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돼서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엔트리로 반티 프로그래밍을 엔트리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쭉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알고리즘 소단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90 페이지부터 예 등장합니다, 반티 프로그램이. 그러면 그 첫 번째 단원인 문제의 이해와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은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3 단원의 첫 페이지 90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학생들이 이미 문제가 뭔지라는 건 잘 아는데 이거를 말로 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원래는 저희에게 현재 상태 그다음에 목표 상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초기 상태와 현재 상태를 네 굳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옆에 초기 상태는 달리기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고 현재 상태는 제가 지금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 서 있으면 이게 초기 상태이자 현재 상태이죠. 근데 뛰어가면 현재 상태는 계속 제가 뛰어가고 있는 그 지점이 되겠죠. 하지만 목표 상태는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저도 요거를 이렇게 집필을 하면서 교수님께 자꾸 확인을 받았거든요. "이게 맞나요?" 라고.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선생님들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상태를 초기 상태, 현재 상태, 목표 상태 그리고 이 목표 상태로 나가기 위한 수행 과정을 생각해 보는 단계로 저희가 예제를 교과서에 담아 봤습니다. 네, 요런 예제인데요. 요 빨간 글씨는 선생님들의 지도서에 나갈 예상 답안입니다. 요 안건이 선생님 학급 회의인데요. 체육대회 반티 선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보통 몇 월에 하시나요? 봄에 하시나요? 아니면 가을에 하시나요? 저희는 축제는 좀 늦게 하는데 5 월에 일찍 하시네요, 선생님. 그럼 소풍 대신에 하시나요? 저 전에 있던 학교는 네 가을에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알고리즘 단원을 언제쯤 수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혹시 2 학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늦게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좀 이렇게 저희가 교과서를 재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쪼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단원을 좀 길게 하자.'라는 생각에 조금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봤던 이유는 체육대회 하시기 전에 네 저희의 욕심으로는 요거를 먼저 하시고 네. 네네. 저도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네. 체육대회 하시기 전에 실제 '아 우리 반 반트를 선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알고리즘을 짜 보자.' 그리고 실제 애들이 뭐 구글 설문으로도 설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으로 투표를 해 보자.'라고 한번 해 보시면 애들이 '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정말 이걸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요 테마를 잡아 봤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학급 회의 이제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요 회의에서 초기 상태, 그다음에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수행 과정이 뭘까라는 거를 학생들이 직접 적어 보면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담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교과서 지면상 담지 못한 교과서 외 활동들인데요. 네. 솔직히 예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쪼끔 다양한 예시는 뭐 이렇게 지도서나 이런 곳에 많이 담아 봤습니다. 특히 저기 파란색 보이시죠? 미래의 나의 모습 분석하기. 그래서 뭐 10 년도 좋고 뭐 5 년도 좋고 이렇게 그 몇 년 후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 보고 수행 과정을 이렇게 "한 번씩 적어 보자."라는 거를 저는 실제 애들이랑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아까 한결 쌤도 이렇게 공유 문서로 하셨잖아요. 저도 인제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써 가지고 학습지를 모두 그걸로 배포하시는데요.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죠? 그때 한 반마다 이렇게 공유 문서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 처음에 뭐 장난도 몇 명 치기는 하지만 되게 이렇게 다른 학생이 적는 거 보면서 '어 저렇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공유한다는 작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남학생이 있습니다. 목표가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 뭐 그다음에 또 심각한 학생들은 대기업 들어가기 막 그냥 이렇게 적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기보다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연구원 또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개발자. 이거 전부 다 저희 학생들이 적은 답안을 제가 예시로 들어 드린 건데 요렇게 쪼끔 "구체적으로 적어라."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적는 거를 보고 "어 그래 이거 좋다. 아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제가 옆에서 약간 추임새를 넣으면 애들이 쪼끔 진지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인제 생기부에 넣을 때도 약간 활용을 하거든요. 학기 초에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인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해 보시면 아이들과 쪼끔 더 예 '알고리즘이 우리 생활에 숨어 있다.'라는 거를 약간 애들이 맛볼 수 있는 예제가 아닌가 해서 요렇게 교과서 외에 사례로 담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융합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요거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독립중학교 게임 제작하기. 이것도 저희 학생들이 낸 주제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냥 이따가 저희 추상화 단원에서 나오는데 그냥 게임을 제작할 건데." 저희는 인제 모듬 책상이거든요. 네 컴퓨터실에서 인제 모듬으로 수업을 하는데 "모듬이 만들 게임을 제작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던져만 줬어요. 표로 주고 현재 상태, 목표 상태, 그다음에 수행 과정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애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갖고 수업을 하시면 쪼끔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긴장해서 곧장 수업으로 들어갔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선생님들 힘드실 테니까 아주 쉬운 네 두뇌 퀴즈를 살짝 내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이모티콘 그림 보이시죠? 네 요게 속담입니다. 빠르게 맞춰 주시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네네. 이행자 선생님 최고십니다. 빠르십니다. 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네 정확합니다. 네. 요렇게 요 추상화 단어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어때요?"라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예 싣고 싶었으나 네 지면에는 실지를 못했습니다.
네, 요렇게 이모티콘도 저희가 추상화를 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뭐 대상 뭐 이런 거를 이모티콘 그다음에 저희 주변에 쓸 수 있는 픽토그램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면서 추상화 단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상화가 잘 된 것은 당연히 핵심 요소가 잘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듬 수업을 하는데 저희 학교 컴퓨터 교실이 인제 AI 교실이에요. 신나는 AI 교실. 그래서 거기 모듬별로 칠판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인제 "자 모듬 가서 인제 칠판에 가서 답 써. 문제 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실제 애들이 가만히 인제 알고리즘은 원래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막 좀 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애들이 좀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 힘든 거는 마찬가지니깐요. 그러면서 옆 사람이랑 같이 학생들끼리 배우고 공유하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학생들이 하고 있는 또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도 인제 수업하시겠지만 뭐 개요나 스토리보드, 마인드맵 이런 것도 다 "추상화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티 선정과 함께 프로그래밍 단원까지 이어지는 소재로 네 엮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학급 반티를 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문제 이해와 분석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 반티를 선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 불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너희가 모듬에서 정한 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학생들이 이거 역시 빨간색 글씨라 학생들한테는 빈칸이고 지도서에 나가는 얘긴데요. 이거 말고도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기상천외한 답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이 수업하실 때 쪼끔 실생활 예제로 "알고리즘이 다른 게 아니야."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97 페이지에 이어서 해 봤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가 쪼끔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그래서 네. 지도서에 담아 봤습니다. 자기소개서 게시판 만들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융합 과제 있잖아요. 독립중학교 게임. 이거를 실제 게임 제작을 위해서 쪼끔 더 한 단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근데 게임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물론 핵심 요소를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게임이니까 복잡하니까 "단계, 단계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도 좋지만 복잡한 문제는 작은 문제로 나눈 다음에 작은 문제별로 필요한 요소를 적게 지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역시 구글 문서로 표로 제공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게 모듬 활동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알고리즘 수업은 거의 모듬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이렇게 공부에 흥미없어 하는 학생도 "야 게임 제작해 봐. 네가 나중에 게임만 하지 말고 또 알아? 만들지?" 이러면은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여요. 그래서 인제 "모든 게임을 제작한다."라는 가정으로 "게임 제작 추상화를 해 보자."라고 하면 요것도 저희가 학생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요거 나중에 생기부에 적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쪼끔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미리 가져와서 보여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 단원입니다. 네. 여태까지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었는데요. 드디어 알고리즘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희가 수학과 정보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약간은 다른데요.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의 집합이 알고리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이 좋아야 네가 좋아하는 게임이 흥미진진해지듯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합한 좋은 알고리즘을 짜야지 좋은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죠. 저 어떤 게임은 알고리즘이 영 별로예요." 막 이렇게 남학생들은 대답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의 예시로 인제 로봇 청소기가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집에 없고 컴퓨터실 옆에 부유한 도서관에 있는데요. 도서관에는 로봇 청소기가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사서쌤 대단하다. 이 예산을 어디서 따왔냐." 막 이렇게 되게 부러워했는데 5년 전 로봇 청소기가 나온 게 한 10 년이 쪼끔 안 됐나요? 근데 그 초창기 로봇 청소기와 지금의 로봇 청소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은영쌤. 처음에는 그냥 로봇 청소기 그냥 가전제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네 AI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뭐 에어컨 이런 시스템을 만들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계속 진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일까?"라고 얘기를 이렇게 확장을 하기도 하고 단순한 처음의 시작은 모든 이런 가전 대단해 보이는 가전도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원을 알고리즘 단원을 개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요게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요즘에 마트를 잘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마트에서 최대한 빠르게 필요한 물건만 담고 나오고 싶으시잖아요. 특히 집에 계신 많은 남자 선생님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인제 요런 소재로 저희가 한번 엮어 봤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이 시장 또는 마트에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빠르게 물건만 담을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도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 퀴즈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답을 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 써 주셔야 돼요. 아 네. 은영쌤. 동선 시간? 동선이 짧으면 시간도 짧아지지 않을까요? 거리 시간? 약간 다 비슷한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알고리즘의 중요성 또는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쪼끔 음 막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물건의 목록과 배치 그쵸? 위치, 동선, 시간. 그러면 처음에 말씀해 주신 동선, 시간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윤영 선생님이 동선과 시간 그쵸? 거리, 시간. 예. 요거의 답을 예 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마트에서 뭔가를 살 때는 지금 저희 교과서 선정하셨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봐 주신 선생님은 아실 수 있겠지만 네 99 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에 요 마트 네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트가 요렇게 담아 봤어요. 근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되게 재밌어 하는데 시장은 너무 복잡해서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쪼끔이나마 단순한 마트 안내도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과서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3 가지 방식이거든요. 아까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첫 번째 알고리즘은요. 요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 요 4인 가족이에요. 아 네. 정확한 답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장 가깝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조은영 선생님이세요. 네. 일단 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엄마, 아빠, 누나, 민서 이렇게 나이 순으로 산다라는 가정하에 요렇게 동선을 하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고리즘은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짧은 이동 거리로 움직인다.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들고 또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면 나의 에너지 소모량도 적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시간과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모 요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가까운 답이 시간과 아까 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동선 같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담아 봤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리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저희가 많을 때 처음 마트가 오픈을 하면 하는 행동이기는 하죠. 네. 입구에서부터 모든 코너를 다 돌아보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너를 차례대로 돌면서 '아 여기 뭐가 있지?' 이러면서 근데 이건 약간 과소비를 부추기는 행동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를 담아 봤는데요. 요게 지금 교과서에는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요렇게 QR로 제공을 합니다. 오. 네. 선생님 네 맞습니다. 100 페이지에 보면은 QR이 있고 그거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은영쌤은 교과서를 지금 아까 PDF 그거를 보고 계신 거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쉴 때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쉴 때 이번에 1 학기 기말고사 문제로 내 봤거든요. 근데 인제 텍스트에는 되게 딱딱하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런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상황에서는 내가 이동한 시간이고 공간 거리야. 거리에 따른 에너지 소모도야.'라고 했더니 애들이 "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만 변형하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지필고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이 쪼끔 활용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해서 역시 담아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두 번째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인제 뭔지 알았으면 '이게 왜 중요할까?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소단원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레시피를 담았는데 선생님 그럼 레시피가 알고리즘과 완벽하게 일치를 할까요? 저희가 아까 선생님이 샌드위치 알고리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단어를 이렇게 잘 쓰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레시피가 알고리즘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네 알고리즘과 레시피는 닮기는 했지만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인제 요리 재료를 인제 넣어서 인풋과 그 과정과 아웃풋이 있는 게 알고리즘과 너무 닮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를 알고리즘에 비유를 하기는 하지만 차이는 확실히 있죠. 네. 유사한 거지 네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순서가 수학적으로 기술되고 이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건 프로그래밍으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요리에서 맨날 뭐 이렇게 적당히 넣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정 교육 과정에는 빠졌지만 알고리즘에 막 예전에는 뭐 5 가지 조건 이런 거 되게 강조했잖아요. 네. 그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알고리즘이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실제 요리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네. 커피 타 주고 그다음에 초밥도 만들어 주는 로봇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진짜 음식을 로봇이 만들어 주려면 굉장히 계량이 되어야 되고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샌드위치 알고리즘도 좋지만 요즘에 맞는 요런 핫한 "요리해 주는 로봇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 최근에 무인 라면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진짜 '그럼 로봇이 라면을 끓여 주나?' 하고 봤더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그걸 보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커피도 타 주고 초밥도 만들어 주는데 컵라면 끓여 주는 거는 너무 그냥 물만 붓고 이렇게 시간 되면 땡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그건 '너무 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라면 로봇 '라면 만들어 주는 로봇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주변에 사례가 많잖아요. 요런 거를 선생님들이 네. 치킨 튀기는 거 네 위험하니까 해 주면 참 좋겠네요. 네.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시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 우리 생활에 되게 많이 있구나.' 애들이 요런 생각만 해도 저는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바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요즘에 키오스크도 곳곳에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라면을 끓여 준다면 '어떤 알고리즘을 로봇한테 줘야지 얘가 일괄된 동일한 맛을 줄까?'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은영 선생님이신가요? 그 샌드위치 만드는 알고리즘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처음에 동기 유발 자료로 제시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과서에 담지 못한 자료는 지도서에 듬뿍 담았으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이지만 학생들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되게 다양하게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 단원에서는 반드시 서술형 평가를 받던 것 같은데요. 요런 평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듬에서 "너네가 주제를 정해서 알고리즘을 짜봐."라고 하시면 아이들의 정말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자신만의 파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단원이 바로 '알고리즘 단원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전략과 알고리즘 설계인데요. 저희가 알고리즘 인제 전략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어요. 인제 그러면 되게 많은 학생들마다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중에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묻는 거죠. 예전에 무슨 어떤 모 연예인이 "그게 최선입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멘트로 외치셨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알고리즘에서 정말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게임에만 전략이 있는 게 아니다. 게임은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듯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 알고리즘을 그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라면서 인제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이거를 배우고 온다라고는 하는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제 초등에서 올라올 때 굉장히 담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애들의 배움의 양과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시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을 네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인제 순서도나 자연어로 그리고 의사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학생들과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제시해 드렸다시피 마트 나들이 상황 아까 그 마트에서 장 보는 거요. 그 상황에 있는 몇 개의 장면을 순차, 선택, 반복 3 가지 구조로 설계를 했거든요. 네 요것도 좋고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단원에서 네. 여기 미세먼지 신호등을 작성하는 거 여기에서 실제 알고리즘으로 짜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빈칸을 제공을 했다가 애들이 빈칸이 너무 많으면 질려 가지고 네 아주 약간만 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원과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 초기 상태, 현재 상태, 목표 상태 로 문제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단순화, 추상화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를 뽑아서 요 요소를 가지고
실제 알고리즘을 작성한 다음에 옆에 선생님 엔트리 코드 잘은 안 보이지만 보이시죠? 엔트리 코드로 요렇게 넘어간다라는 거를 한번 미리 살짝 안내하시면서 "프로그램이랑 연결돼.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라고 독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엔트리 코드는 네 저기 세 군데에 이어지는데요. 107 쪽과 126 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항상 요거 다 하는 아이들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확장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다 담지 못했지만 어떤 거를 더 넣으면 좋을까? 이건 되게 단순한 그냥 PM5 미세먼지잖아요. 그래서 초미세를 넣어도 좋고 요즘에는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막 이렇게 이산화질소, 오존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넣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넣으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아도 '어떤 요소를 추가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알고리즘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문제 해결 전략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저희가 문제 해결 전략을 시행착오, 욕심쟁이, 문제 나누기, 역추적, 즉 요렇게 4 가지만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시행착오라고 하면은 약간 '아 무식한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사용 중이죠. 신약 발견하는 방법 그다음에 머신러닝의 강화 학습에 요렇게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 방법이 무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퀴즈를 하나 더 드릴 건데 욕심쟁이 방법 일명 greedy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애들한테 평가를 하시거나 해도 좋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부록 활동에 나옵니다. 그리고 팩맨 미로 게임이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 제가 저기 파란색으로 써 놓은 거 보이시죠? 네. 요게 팩맨 미로 게임이 제가 나중에 지도서에 나오겠지만 선생님들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은 없어서 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느렸나요? 네. 요 링크를 보고 한번 나중에 선생님 해 보시면 '아 팩맨 게임이네.'라고 했는데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링크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좀 너무 알고리즘을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서 모듬으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모듬으로 했을 때 가만히 교과서만 가지고 앉아서 해도 좋지만 이제 칠판이나 요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쪼끔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하는 요소를 꼭 넣어라라고 핵심 요소로 인제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긴 했는데 업 앤 다운 게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인제 다 해 봤잖아요. 근데 무작위로 막 숫자를 부르는 것보다 "규칙이 있어."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그냥 저희가 제시하는 것보다도 요 소단원에 들어가실 때 동기 유발 게임으로 인제 반에서 좀 협력 잘하는 애들 몇 명 이렇게 "누가 일어나서 선생님 좀 도와줄래?"라고 하면서 저는 인제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알고리즘 세계를 쭉 돌았어요. 네. 그렇게 요 단원을 시작을 하시면 애들이 '아 게임에 알고리즘이 진짜 들어가 있구나.'라고 약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원래는 탐색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티 후보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그중에서 1 단계입니다. 네, 대략적인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완벽하게 일치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엔트리의 특성상 뭐를 클릭했을 때 이런 게 있어서 다 나눠서 하기가 쪼끔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을 약간 논리적으로 설계를 해서 엔트리 특성에 맞게 프로그래밍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1 쪽의 내용이 123 쪽과 연계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반티 후보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네, 요게 약간 저희가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선생님들께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수정된 알고리즘으로 나갈 건데요. 반티 후보에 대해서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는 게 두 가지 버전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7 쪽에는 이제 총원을 놓지 않고 하는 버전이 있고 133 쪽에는 총원이 고려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학생들과도 함께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반티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애들이 체육대회 반티를 정할 때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실제 자신들이 만든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네, 요렇게 연결을 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담지 못한 활동들을 다 넣어 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이 파란색 모듬 활동인데요. 요즘에 인제 노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알고리즘을 짜 보자라고 하면 애들이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아직은 생존해 계시는 인제 나이이니까 되게 다양한 좋은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실제 어느 기관에 알려서 해 달라고 하고 싶다.'라고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저거 화장실 자동 거품 비누는 저의 수행평가 예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요 예제들이 전부 다 제가 수업 시간에서 한 번 이상은 다 했던 예제들이고 네, 곳곳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예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껏 갖다 써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고리즘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평가 도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인제 3 월에 되면은 배부가 될 두꺼운 책자가 나가요. 캐리스에서 만든 건데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성취 수준이라는 제목인데요. 각 예시를 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은 되게 두꺼운데 예시는 소단원별로 1 개 이 정도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잠깐 한번 살펴보셔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3 단원의 메인 테마로 반티 선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소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반티 선정을 한번 선생님들이 직접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도 네, 출판사 통해서 드렸는데요. 이번에 수행평가 내용 요소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3 단계로 해도 되고 5 단계로 해도 되는데요. 보통은 3 단계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상중하 3 단계로 한번 나눠 봤거든요. 그래서 각 정리하는 단원과 그다음에 요렇게 부록 활동별로 문제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쿠폰이 하나 더 있거든요, 선생님. 요거 하나 빠르게 풀어 볼까요? 자, 여기 주황색 영역의 답을 빠르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호하는 음료수를 배부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면서 다양한 음료수를 다르게 배부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 그게 문제 상황이고요. 요거에 맞는 문제 해결 전략과
그랬을 때 요 별의 개수가 최대로 되려면 몇 개일까요? 네.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금방 끝납니다. 요거 애들이랑 모둠으로 "다 빨리 해 봐." 하면 애들이 잘합니다. 네. 선생님 답을 빠르게 적어 주시면 네 그분께 마지막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보기를 드리면 시행착오 그다음에 욕심쟁이, 문제 나누기, 뭐 역추적 방법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주황색과 선생님 요 별의 개수 최종 개수 요거 두 개를 담아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그냥 넘어갈까요? 어? 네. 근데 선생님 별이 4 개일까요? 별이 4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배나라 선생님. 빠르십니다. 네. 욕심쟁이 알고리즘이고 요 별의 개수를 최대화하려면 14 개가 됩니다. 네 이거 저희가 애들이 문제를 풀어 보면 "뭐야 얘도 알고리즘이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네 요런 방법으로 알고리즘 단원을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평가 기준표와 문제를 한번 같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로는 저희가 인제 반티 얘기를 계속해서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옷에 대한 수행평가 한번 또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 만드는 추상화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지도서에만 실려서 궁금하실까 봐 미리 담아와 봤습니다. 네. 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14 개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이게 저의 수행평가 문제였어요."라고 말씀드린 화장실 자동 거품 비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요렇게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너스로 제가 하나 담아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용 요소에 지식이에 과정 다 있는데 가치태도 수행평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담아 봤거든요. 어렵지는 않고 아이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들 수행평가 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도서에 형성평가 문제로 넣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실제 저희 학교 이전 학교 기말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학교에서 냈던 문제를 많이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뒤에 급하게 달렸는데요. 네네 맞아요. 이 그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베베 꼬고 있는 네 요런 식의 문제를 많이 담아 봤으니까 선생님 백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알고리즘입니다. 아이고 쿠폰을 드리고 싶네.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의 슬픈 현실이 인제 또 등장을 했는데요. 기껏 68 차씩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자꾸 꼼수를 써 가지고 학교 자유 시간으로 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들 마음 아프시겠지만 '어떻게 줄여야 할까?'라는 생각에 '요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원래는 저희가 8 차시를 제안해 드렸는데 4 차시를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쪼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 차시 정도 할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요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약간 너무 많이 긴장을 해 가지고 말도 버벅거리고 했는데 네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한데 그 연수로 저는 선생님들을 다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인제 네 설문조사 응답을 해 주시고 네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